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어가 조금 더 어려웠다면서요. 국영사는 쉬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영어가 뭐 뒤통수 많이 때렸다고들 얘기를 하던데요. 자, 저희 행정학도 만만치는 않았죠. 조금 혼란을 겪으신 분도 계실 텐데, 물론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선생님들은 다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가르친 걸 다 또 기억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행정학은 일단 두 문제는 되게 어려웠어요. 이건 아예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 같은 킬러 문제 같은 두 문제가 정답률이 20%대밖에 안 되는 16번, 17번 이거였거든요. 16번이 소청 문제고요. 17번이 최근에 바뀐 지방자치제도 문제인데 그 두 개가 사실 킬러 문제지만 틀린 분들은 정말 아쉽고 하겠지만 저 입장에서는요 되게 강조했던 내용들이었어요. 저희 선행정학 커리를 제대로 끝까지 밟으신 분이라면 16번의 소청 문제 그거 틀려서는 안 되고요. 틀릴 수가 없는 문제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제도 그 전문 인력 문제 이것도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죠. 이게 약간 함정이 있어서 실수를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건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오늘 행정학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난도 측면에서는 그 16번, 17번 두 개가 거의 킬러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두 문제가 어려웠고 중 정도의 난도를 보였던 게 한 9문제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한 3문제가 또 어려웠어요. 상당히. 나머지는 조금 더 쉬웠고 그래서 올해 시험은 이 난도 차이가 좀 심했습니다. 쉬운 거는 너무 쉽고 이 하에 해당하는 9문제는요 너무 쉬웠어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런 문제인데요. 제가 처음에 문제를 받아보고 5번까지 쭉 보니까 아이고 이래가지고 변별력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더니 뒤로 갈수록 이제 뭐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그 가운데는 중난이도가 9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 중에 한 서너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여기서도 자칫 그 내공이 부족하거나 공부를 깊이 있게 못하신 분들은 실수를 많이 하실 수가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올해 행정학은요, 재작년보다 조금 더 어려웠고 작년하고는 그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예, 재작년에 행정학이 평균 응시생 평균 점수가 67점이었고요. 작년에 60점이었어요. 60점대.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올해도 제가 볼 때는 60에서 한 62점 정도 평균 점수가 나올 것 같고요. 물론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제대로 선행장 허리를 다 따랐던 분들이라면 만점도 가능한 지금 출제였거든요, 사실.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서 전문 수업 분포가 작년처럼 아주 확연하게 한 50에서 만점까지 확 분포가 이제 날 것 같은 그런 지금 예측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난도는 이랬고, 그 다음에 중요도별로 보면은 A급, B급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A급, B급 중에서 조금 깊이 있게 나온 거죠. CD급의 출제 비중은 조금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도 그랬지만 A급, B급을 단편적으로 그냥 그 인문 수준의 그런 큰 얼개나 흐름이나 이런 정도만 해가지고는 다 정확하게 맞힐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A급, B급에서 나오지만 좀 깊이 있게 나와서 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올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기출 여부를 보면은 신경향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8문제가 나왔는데 이 신경향 문제 중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는 한 서너 문제 있었고 나머지 한 대문제는 신경향이었지만 뭐 대충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 블록체인 20번의 블록체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같은 노 세대들은 잘 모르죠. 모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IT에 밝고 다 아는 내용이라 블록체인은 거의 모르는 그 개념을 거기 제시문이 약간 추론형으로 박스형으로 나왔는데 그거 딱 읽어보고 아 이거 블록체인 거의 모르는 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향 문제가 좀 많은 비중으로 나왔지만 그중에 한 대문제는 쉬웠다. 선호 문제가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기출문제 그대로 거의 나온 게 한 6문제 됐고요. 변형된 게 한 6문제 됐고. 기출 여부는 적정한 균형을 이뤄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분야별로 이건 뭐 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회상가 쉬웠죠. 이 상관철만 대입하면 금방 풀리는 문제. 이런 건 거의 뭐 3초 만에 풀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이상 관철을 또 올리셨을 거고 법원은 해당 사항 없다. 답은 4번으로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실적주의.
항상 엽실직대에서 실적주의는 역관주의하고 비교하거나 아니면 다른 우리 엽실직대의 네 가지 인사제도를 바꿔서 이렇게 집어넣는 문제가 복합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였어요. 실적주의 옳은 것. 잭슨 대통령이 주장한 거는 역관주의였죠. 역관주의. 그다음에 공직은 누구나 건전한 상식과 교양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잭슨 대통령이 나봐라. 무학, 학교도 댕겨보지 않은 나도 대통령 하지 않느냐. 행정은 단순하다.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다 해서 공직의 대중화를 선포한 사람이 역관주의를 주장한 잭슨 대통령이에요. 이게 얘들은 다 역관주의입니다. 역관주의. 얘가 실적주의죠. 공채, 신분보장, 정책 중립 등 핵심 요소라는 게. 그 다음에 4번은 이거는 틀린 거죠. 형평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행정의 효율성. 형평성을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삼는 거거든요. 대표 관료제 같은 거. 실력이 없더라도 소외계층들을 뽑아주자. 그래서 형평성을 능률보다 중시하는 거는 대표 관료제. 얘들은 역관제, 얘만 실적제.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3번은요. MPM.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기법, 시장 기법, 가격의 원리, 경쟁의 원리, 수익자 부담주의, 발생주의 방식 뭐 이런 거 도입하자. 행정의 경영화, 시장화 운동이잖아요. 틀린 거는 당연히 이런 건 다 맞겠죠. 성과 중심, 경쟁 원리, 수익자 부담주의 맞겠고 이제 1번은요. 뒤에 거는 맞는데 앞에 게 틀려요. 효율보다는 형평성 아니죠. 형평성을 강조했던 거는 이거는 한마디로 신행정론이에요. 신행정론. 근데 MPM은 반대입니다. 형평성보다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강조, 비용 절감.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비용 절감 같은 걸 강조했기 때문에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것도 뭐 척 보면 1번부터 5번까지는 금방 여러분들이 뭐 한 거의 1분 안에 다 풀으셨을 것 같아요. 4번은 시장 실패, 옳지 않은 건. 민영화를 통해서 작은 정보로 가자 이거는 정부 실패 때문이죠. 시장 실패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큰 정보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 시장에 나오면 안 돼요. 항상 실패 앞에는 시장과 정부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정부 실패. 금방 이것도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정부 실패죠. 자, 요거는 시장을 통해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거나 소득 분배가 공평하게 되지 않는 상태. 그게 시장 실패죠. 정부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 규제를 하는 거고. 공공재라는 거는 성격상 외교, 국방 등 시장에서는 공급될 수 없는 성격의 재화잖아요. 이건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해야죠. 그래서 공공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 실패의 근원적인 원인이에요. 공공재라는 게 만약에 필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실패하지 않겠죠. 정부도 필요 없겠죠. 이건 1번만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정부 실패. 자, 시장 실패의 원인과 대응. 공공재 존재. 가장 근원적인 요인이에요. 외부 효과, 자연 독점, 경쟁이 불가능한 상태. 이건 경쟁이 가능한데 합병을 하거나 자꾸 담합을 하려는 거. 정보 격차로 인한 대리 손실. 이 5개에다가 비용 체감 산업, 그 다음에 소득 분배 불공평, 이건까지 합쳐져서 자정, 공불, 소규외 해서 7가지 시장 실패 요인이 있죠. 근데 학자들은 대응 방안을 이 5가지에 대해서만 대응 방안을 직접 공급한다, 유인책을 쓴다, 규제를 한다, 이런 대응책을 얘기를 했던 거죠. 요거는 직접 공급. 요거는 자연 독점은 직접 공급하거나 규제하거나. 불안정 경쟁은 요거. 요거요. 규제만 하면 돼요. 경쟁이 가능한 상태로 돌려놓기만 하면 돼요. 공단기업 메가가 지금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불승인 났잖아요. 하지 마라. 수강료 올리고 일타 강사들 다 그냥 독점하고 해서 학생들한테 횡포를 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안 된다. 그래서 승인하지 않았어요. 지금 3일 전에 결정이 났어요. 이런 게 다 규제입니다. 규제. 정보 격차. 정보의 어떤 비대칭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인책이나 규제를 통해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정부가 펴는 거예요. 개입을 해서. 여기에다가 2가지 합쳐서 자정, 공불, 소규외. 이게 시장 실패 원인. 자, 5번 보겠습니다. 연기준 옳지 않은 거죠.
항상 여러분들은 제가 예산제도 설명드릴 때 쭉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PPBS, 그 다음에 MBO가 있었다. 그 다음에 집비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신성과주의다. 항상 이 집비비 앞에는 MBO라는 게 끼어 있어서 요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래서 상향적인 흐름, 참여, 그 다음에 폐쇄적이고 단기적이고 이런 게 전부 다 영준 예산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이에요. 이 MBO의 영향 때문이에요. 답이 4번이죠. 집권화가 아니라 화학 공무원들이 다 참여해서 상향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그 MBO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구성원만 이것도 틀린 거죠. 중하위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상향적이고 분권화된 예산관리 책입니다. 4번만 틀린 거죠. 나머지 다 맞죠. 해오는 것도 다 분석은. 2번 이거 우리 기본서에도 있고요. 제가 이론 심화 수업 때도 가끔 설명드리는 내용.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제가 한강 종합개발 사업을 예로 들어서 1985년에 고수부지 정지하고 뭐 유병원이 유람선 사업 얘기하고 그 말씀 A, B, C, D 해서 4가지 사업을 서울시가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국방 분야에서도 1983년에 영기준을 적용한 적이 있고요. 서울시도 1985년에 한강 종합개발 사업을 영기준으로 채택을 했었어요. 우리도 공식적으로 사용을 했던 예산이에요. 일부 분야이긴 하지만 국방 분야, 서울시 한강 개발 분야.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설사 여러분들이 모르신다 하더라도 4번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틀렸잖아요. 4번으로 가시면 되는. 자, 6번 이것도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이거 우리가 많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특히 정당은 비공식이다. 정당 법에 의해서 활동을 보장받지만 정당이 국회는 아닌 거다. 정당과 국회는 다르다. 의회는 공식이지만 정당은 비공식 참여자다. 그리고 정보를 여론을 형성해서 그 정보를 결집을 시켜서 정치권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정당이에요. 비공식입니다. 비공식. 시민단체 비공식. 사법부는 공식. 이 집단 비공식.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이걸 가르는 문제예요. 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고채무담행이 약간의 난도가 있었던 문제인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공부를 한 이런 데서는 실력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차이가 좀 났겠죠. 왜 그런 국고채무부담행위란 건요, 법률에 정해진 거, 세출예산에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계속비에 들어있는 거 말고 국가가 별도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각 중앙관서장이 그 요구서를 내야 돼요. 예산 요구서 낼 때 같이 내야 돼요. 이유, 금액, 그 다음에 언제 상환할 거다, 연도. 그리고 이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의회가 승인해 주잖아요. 국회 의결을 거쳐서 그런 행위를 한 거니까. 근데 그 승인 행위가 돈을 써도 좋다, 지출하시는 권한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 행위를 해도 좋아. 나중에 돈 나가는 거는 그 해 세출 예산에 계상해서 오면 그때 심의를 정확하게 다시 해줄게. 일단 그런 행위는 해도 좋다. 그런 행위를 해도 좋다는 거,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의무만 인정하는 거지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은 아닌 거예요. 지출 권한은 아닌 거예요. 지출을 위한 국회의원을 제외한다? 지출할 때는 국회 의결을 다시 해야 되고요. 지출 권한까지 부여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은 완전히 틀렸고요.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거고. 니은은요. 그런 행위를 해도 좋아라고 예산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채무 부담의 그 이행은 그 다음에서부터 가능해요. 그런 행위를 해도 좋아라고 했는데 그 해에 그냥 지출을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에서 국고채무부담액이 얼마 하겠습니다. 이렇게 승인해 주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은 그 26년도부터 지출이 가능해요. 그때 세출 예산에 넣어서 직접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해부터 부담이 된다. 근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이런 걸 원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외적으로 내년도에 그런 행위를 하면서 내년도에 바로 긴급히 돈도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그건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재복구 같은 경우에 그걸 긴급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기출 때 심화 수업 때 긴급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뭐 그런 거 모르셔도 기본적으로 그 다음 연도 이후에 그런 행위를 먼저 하고 내 지출은 그 다음 해부터 승인받아서 가능하다. 맞는 말이죠. 리얼은 어때요? 이거 계속비하고 바뀌었잖아요. 계속비는 공사, 제조, 연구, 개발 이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회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는요. 어떤 사업도 가능합니다. 용도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계속비는 용도가 정해졌죠. 바뀌었죠. 지금 이게. 그래서 위에 2개 맞고 아래에 2개 틀리고 답은 1번이 됐습니다.
약간의 난도가 있었지만 공부가 좀 깊이 되신 분들은 틀리지 않았을 걸로 생각을 해요. 정답률도 거의 한 70% 됐습니다. 자, 8번은요. 정책평가 논리모형. 요거 좀 혼란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약간 일부 분들이. 그런데 속어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보면 다른 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틀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1번 같은 경우는요. 정책이란 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쌀값을 안정시키자 하면 정부비를 방출해야 되고 쌀의 공급이 늘 것이고 쌀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뭐 이런 인과 경로가 있잖아요. 그런 논리적 인과관계를 투입, 활동, 중간 산출, 최종 결과 이렇게 이어서 다이아그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이해관계자나 집행하는 관료가 그걸 들여다보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중간중간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목표 달성이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 도와주는 다이아그램이에요. 도식도예요, 도식도. 이건 맞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성과 지표 얘기할 때 산출하고 결과는 다르다. 보통 우리가 성과라고 하면 결과를 성과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산출하고 좀 구분해야 된다. 산출은 중간 산출이에요. 어떤 정책을 집행해서 나타난 직접적인 중간 산출, 결과물이고 이 중간 산출이 정책 대상자한테 최종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 그러니까 도로를 건설했어요.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된 건 산출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냐. 정책 지역 주민들한테, 대상자들한테 얼마만큼의 구체적인 변화와 이득을 가져다 줬냐. 이게 바로 성과, 결과예요. 그 산출하고 그다음에 성과하고 다른 겁니다. 효과도 다른 거죠. 효과는 목표 달성도예요. 목표 달성도. 산출은 중간 산출이고 효과는 목표 달성도고 성과는 그 효과나 산출이 정책 대상자한테 최종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 이게 성과예요. 이거는 정확히 맞는 말이죠. 4번도 맞는 거예요. 이해도를 높이나. 3번이 틀렸죠. 자, 과정평가이기 때문에 맞아요. 형성평가의 일종이에요. 도구예요. 중간에 프로그램 쭉 집행돼 갈 때 중간중간 성과가 나오느냐 이런 걸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종 목표 달성 여부만 평가하는 건 그거는 프로그램 목표 모형이지만 이 프로그램 논리 모형도 과정평가의 일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성과나 이게 목표 달성도가 나오고 있느냐 이어지고 있느냐 이런 거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여주지 못한다 이 부분이 틀린 말이에요. 여기서 목표는요. 중간 목표 달성 여부를 말해요. 중간 산출, 중간 성과, 중간 목표 달성이 지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쌀의 공급이 정부비가 방출되면 쌀의 공급이 늘어야 되거든요. 정부비를 방출했을 때 쌀의 공급이 늘었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중간 목표의 달성이죠. 그다음에 또 이게 쌀 가격을 떨어뜨렸냐 그 결과 목표를 또 수단과 목표 요 경로를 쭉 확인해 주기 때문에 비록 과정평가이고 형성평가의 도구이지만 중간 산출이나 중간중간 목표 달성을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요. 보여준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3번이 뒤쪽이 틀렸습니다. 논리모형, 목표모형. 지금 논리모형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인과경로, 형성, 과정평가의 일종이다. 집행 도중에 평가하는 거예요. 9번 문제를 볼게요. 옳지 않은 거 로이의 배구 규제지요. 배구 규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1번 보시면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단합심이나 단결 이런 걸 위해서 이거는 구성이 아니라 상징 정책이죠. 제가 늘 수업 때 쇼한다. 쇼. 상징 정책. 구성 정책은요. 이거는 그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체제나 조직이나 관할 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유지하고 정비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을 만들거나 관할 구역을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구성 정책. 로이는 배구 규제고요. 이거는 이 정책 자체는 이거는 상징 정책. 상징 정책은 로이가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알몬드와 포엘이에요. 상추 분규. 아몬드, 상추 분규. 그래서 1번만 틀렸고 2번은 젠배 정책 맞죠? 3번은 분배 정책 SOC 건설 맞죠? 4번은 어떤 그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그러니까 보호적 규제죠. 최저임금 얼마 줘라. 주 40일 이상 일 시키지 마라. 더 시킬 때는 오바차지를 줘라. 52 이상 시키면 형사처벌한다? 이런 것들은 보호적 규제, 근로자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적 규제. 규제 정책의 일종이죠. 1번만 틀렸네요. 자, 로이의 정책 유형. 이게 철포로 분배 정책이죠. 그 다음에 권총게임, 구성정책. 세 번째는 요거는 지포다 규제, 규제 정책.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
이게 바로 재분배 정책이죠. 엘리제. 네, 10번 문제. 약간 난도가 있고 새로운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잘 대처를 하셔서 정답률은 거의 80%에 가까웠어요. 저는 이 문제를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근데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이게 행정학 내공이에요. 우리 배운 거 아니에요. 이거 4번에. 이 지문이 틀렸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배운 적이 없고 그 법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법이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법이 있다. 2000년대 초에 만들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비영리 단체를 정부 차원에서 육성 지원하게 한 그 보조금도 주고 소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맞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경비 지원 보조금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조금 받을 때는 사업 계획서를 내야 되겠죠.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쓴 다음에 보조금 쓴 다음에 어디다 썼어요. 성과 보고서, 사업 보고서도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대통령한테 내겠어요. 대통령이 할 일 없이 요즘 의사들 파동에다가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거 보고서 대통령이 직접 받겠어요? 모든 행정 업무는 소관 부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도 소관이 어느 소관이냐면 행안부예요. 행안부 소관. 그래서 행안부 장관한테 이게 행안부 장관 누구 기재부 장관 모르셔도 이런 보고서를 사소한 보고서를 대통령한테 제출해서 대통령이 직접 다 이런 걸 챙길까 그런 의문을 한 번만 가져보셨다 한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4번은 아닌 것 같다. 나머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보조금 받고 그런 거 있으니까 맞는 것 같다. 대통령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푸는 문제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법, 올해 지금 요번 시험에 법령 문제가 3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법령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다른 지문이 좀 까다로웠더라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렇지 않아서 정답률은 한 79% 정도가 나왔어요. 답이 4번. 11번. 요거는 중요하지만 쉬운 문제였죠. 신고전이니까 30년대 인간관계론이에요. 나머지는 다 고전적 조직, 기계적 능률, 공식구조, 경제. 신고전은 사회적 능률, 비공식, 그 다음에 사회인. 사회적이고 심리적이고 감정적이고 대인관계 같은 게 생산성을 좌우한다. 이건 뭐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의 정답률이 90%에 육박했을 것 같고요. 12번 갈등.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토마스의 갈등 관리 전략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 근데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68%였습니다. 저희가 이 타협하고 협상은 타협하고 협동은 다르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토마스가 갈등 관리 전략으로 해설적으로 이게 5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의 욕구가 얼마나 강하고 단정적이냐, 비단정적이냐, 약하냐, 타인의 욕구를 들어주려는 그런 배려심이 있냐, 없냐, 있으면 협조, 없으면 비협조. 단정과 협조라는 이분법을 통해서 갈등 관리 전략을 5가지를 나눈 거거든요. 해피.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둘 다 무시해버리는. 두 사람의 욕구와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는. 요거는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강제, 경쟁. 상대방 거 들어주지 않는 거죠. 이건 반대로 자기가 포기하고 상대방 걸 들어주는 거예요. 수능 또는 수용이에요. 가운데 게 타협이에요. 컴프로마이징. 이건 절충을 하는 거죠. 자기 것도 어느 정도 챙기고 상대방도 어느 정도 들어주고. 이건 승패가 없는 거예요. 이건 둘 다 패자고. 승패가 없는 거고. 둘 다 승승, 윈윈 할 수 있는 게 협동 전략이에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해결 전략이에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파이의 크기를 키워서 서로 다 이득을 보는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이런 게 가장 건설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타협과 협동은 다른 거예요. 이건 절충이고 이건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바꾸는 그런 형태의 모의고사 문제를 우리 많이 보셨거든요. 제가 그런 문제를 만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겪어보신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정답률은 그래도 한 68%로 조금 낮은 편이었어요. 60%대면 조금 난도가 있었고 그게 이제 어떤 제대로 공부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거는 타협이 아니라 협동, 콜래보레이션, 협동. 자, 13번은 다음에 해당하는 조직 모형, 일종의 추론형 문제들이 3개가 나왔는데 이번에 추론형 문제는 어렵진 않았어요. 자, 박스 안에 제시문을 쭉 보면 기능 라인하고 제품 라인이 이중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프로젝트 라인, 제품 라인하고 원 소속 부서장이죠. 이게 이제 기능 라인이에요.
결합이 돼서 이중으로 명령을 받는다. 매트릭스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 시도는 참 좋았습니다. 단순히 개념을 묻는 거면 이제 완전히 난도가 하가 된대. 그 매트릭스 조직의 장단점을 물었어요. 근데 여기 약간 조금 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56%였어요. 56%.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이 실수를 좀 하신 분들이 이렇게 4번입니다. 명령 계통이 이원화, 다원화돼서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얘는 틀려. 왜냐하면 이 매트릭스 조직은 기본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두 라인이 공유하면서 수직적 수평적으로 공유하면서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목적의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적 자원의 유연한 활용이 어렵다? 효율적인 활용이 어렵다? 틀렸죠. 인적 물적 자원을 두 라인이 공유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런 조직을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두 라인 간의 업무 의존성도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도 매우 불확실할 때 이걸 신속히 대응을 해야 되니까 사업부서의 대응성과 기능구조의 전문성을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맞는 겁니다. 두 라인 간의 업무 의존성이 매우 높고 동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환경은 아주 불확실하고 그럴 때 대응성을 갖추기 위한 그런 목적의 산물이에요. 이건 개념이고 3번 맞네. 두 라인이 충돌할 때 기능구조의 지시하고 사업부조의 책임자 지시가 충돌될 때 누구 말 들을 거냐 그런 이원적 권력관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게 그럼 이게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건 아닌 거죠. 여러 2번도요. 이것도 우리가 기출지문에 유사한 지문이 있었고 이것도 당연히 그건 맞다라고 보셔야 돼요. 맞고 뒷부분 인적 자원의 경제적, 효율적, 유연한 활용이 서로 두 라인이 공유함으로써 가능하다. 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렵다. 이건 근거 없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4번이다. 매트릭스. 기능구조는 수직적으로 통제를 받으면서 전문성을 살리는 거고 수평구조는 사업구조는 수평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과 대응성을 살리는 이중적 구조입니다. 명령 계통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요 말입니다. 3번. 그러나 단점은 이제 갈등. 완전한 장악이 두 라인이 걸쳐 있어서 완전한 장악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라인이 이제 충돌될 때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대면적인 접촉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자, 14번. 정답률이 꽤 낮았습니다. 46%인데요. 46%.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것도 상당히 그 정답률이 한 20, 30%대에 그칠 줄 알았어요. 2022년 5월 달에 제정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앞으로는 좀 나올 수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 이게 중요한 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제가 솔직히 설명을 드리거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 문제를 많이 틀렸으면 어떡할까 제가 참 속상할 것 같은 제 잘못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고맙게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답률이 50% 가까이 됐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네, 3번으로 하신 분들이 일부 계세요. 한 40%가 3번으로 50%는 2번으로 하셨고 그러니까 2, 3번에서 왔다 갔다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답은 2번입니다. 자, 사적 이해관계자는요, 본인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뭐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죠. 본인이나 친족이나 가족이나 사적 이해관계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적 이해관계자예요. 채용하기 되기 전에 2년 내에 공직자가 재직했던 또 법인이나 단체, 그 사람들 관련되면 그것도 사적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임직원으로,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법이나 단체 그런 것과 관련된 무슨 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거는 사적 이해관계를 떨쳐버리기가 힘들잖아요. 이것도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봐요. 자,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인데요. 이제 2번은 뭐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직자가 어떻게 직무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득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다른 공직자. 이 사람은 정책 고객인 거지 사적 이해관계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공무원한테 뭐 민원 내주세요, 민원 해결해 주세요, 뭐 인허가를 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정당하게. 그거는 정당한 직무 관련자인 거지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은 정당한 직무 관련자하고 사적 이해관계자를 분별해내는 게 이 법의 핵심이에요. 그 법의 2조에 보면
우리 해설을 제가 해놨습니다만 해설 한번 저기 출력해서 보십시오.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사적이해 관계자하고 직무 관련자를 구분해 놨어요. 2조에서. 사적이해 관계자는 이거는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회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충돌되기 때문에 회피해야 될 대상자들이 사적이해 관계자고, 직무 관련자는요 정당하게 그 직무를 요청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뭐 혜택을 받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정당한 민원인이나 정책 고객을 말하는 거예요. 직무 관련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회피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이 요구하면 해줘야 되고 또 혜택이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니까. 이게 지금 2번이 그 얘기거든요. 정당한 민원인이나 정책 고객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적이해 관계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사적이해 관계자하고 정당한 직무 관련자를 분별해내는 거가 이 법의 핵심 그 사항이에요. 굉장히 너무 깊이 있게 나왔죠. 좋은 취지의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좀 깊이 있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직무 관련자냐 사적이해 관계자냐 이거를 나누는 그런 문제였어요. 2번이 답입니다. 자, 15번. 이런 거 우리 많이 뭐 했던 거죠. 이게.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지원하는 교육 방식이다. 2005년부터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해서 역량 중심의 교육훈련 기법으로 4가지가 있었죠. 멘토링, 학습 조직. 그 중에 하나가 성찰 교육, 성찰 학습, 실천 학습, 행동하면서 배운다. 액션 러닝. 답이 1번이죠. 1번. 뭐 개념 묻는 문제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16번 이제 이게 엄청난 문제인데요. 엄청난 문제인데 제가 여러분 틀린 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죄송한데 정말 강조했어요. 검사는 소청이 없다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례까지 말씀드려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잖아요. 검찰총장 때. 너 직무수행 못한다. 2개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그때 당시 어떻게 대응했어요? 소청 냈어요? 검사는 소청 제도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행정소송 냈죠. 취소해달라. 2개월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했거든요.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정직 2개월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자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검사는 소청 제도가 없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뭐 인문이나 이런 때는 그리고 압축이나 우리 기본소에도 있어요. 그 내용이. 검사는 소청 제도가 없다. 그리고 소청은 각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중앙인사관장 기관별로 따로따로 소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국가공무원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거지 헌법상 독립관은 다 따로 있고요. 지방도 시도별로 따로 있어요. 소청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고 아주 기발한 문제인데 2번하고 3번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3번으로 거의 60% 갔어요. 2번으로 20%밖에 안 했어요. 검사는 소청 제도가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검사들의 소청을 담당한다.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고요. 3번은 맞는 말이에요. 소방공무원이 옛날에 지방직일 때는 시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했어요. 지방직일 때는. 국가직 됐잖아요. 소방공무원은 다 국가직 됐잖아요. 그럼 이건 행정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할 데가 없어요. 그냥 행정부 특정직이지만 행정부 국가공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얘가 틀리고. 검사는 소청제도가 없다. 그 말만 상기를 하셨다면 이건 사실 1초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지만. 혹시 이런 문제는 저희 선행정학 수강생하고 타 수강생들하고 조금 점수 차이를 벌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이제 저희 강의를 듣고도 틀린 분들은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이거는 교원이니까 교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이거는 지방공무원이니까 각 시도별로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야 되니까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가 맞죠. 얘는 국가직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검사는 소청제도가 없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직종별 이거는 모의고사인가 제가 이 문제를 비슷한 문제를 내고요. 이런 게 다 지금 정리표에 있어요. 입법부는 국회 사무처 별도, 사법부도, 헌재도 따로, 성과지도 따로. 예, 행정부는 이제 국가직은 일반직은 당연히 여기서 하는 거죠. 네, 특정직들이 좀 달라요. 특정직 중에 외무, 경찰, 소방은 이거는 그냥 인사처에서 합니다. 검사는 소청제도 없어요. 교원은 따로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네, 지방은 일반직은 시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있고 지방에도 교행직이 있잖아요. 교행직.
그 사람들은 교육소총심사위원회가 각 시도에 설치가 되는데 따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검사는 그리고 특수경력직은 어때요? 여기 지금 경력직만 나오고 특수경력직은 언급이 없잖아요. 특수경력직은 아예 신분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 소청 대상이 아니에요. 잘려도 소청을 제기할 수 없는 사람들. 신분보장이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분보장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청제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17번 보겠습니다. 17번도 정답률이 29%로 이것도 아주 좋은 문제고요. 최근에 지방자치제도 개편된 거 이거 반드시 나온다. 근데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낸 아주 좋은 문제예요. 우리 최근에 그 동형 모의고사 압축 이런 거 할 때 다 한 번씩 일단은 표에서 다 정리를 했던 내용들. 이건 주민조례개폐 청구제도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회입니다. 의회. 단체장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거든요. 근데 이건 옳게 됐고. 주민조례 개폐 청구제도. 2번요. 자치단체 간에 경계 변경을 할 때는 자치단체들이 서로 자율적으로 합의해서 대통령령을 정하면 경계 변경할 수 있는데 자율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경계 변경이라는 게 시도하고 지금 예를 들어 김포시하고 서울시 간에 경계 변경을 뭐 시도하려고 하는데 뭔가 합의가 안 되고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된다? 그러면 정부는 지원을 하고 싶고 그럴 때 행안부 장관이 끼어들어서 개입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기를 거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셔도 모르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3번은요. 여기 함정이 있었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이게 바로 전문위원이거든요. 전문위원은 지방의회, 국회는 국회의원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다 있는데 왜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없냐? 지방의원들은 어떻게 다 그걸 검토를 하고 안건을 만들고 하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 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그래서 22년 법이 바뀔 때 들어갔다. 이건 지방의회의 어떤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지 단체장 밑에 전문위원 있는 게 아니에요. 단체장은 수만 명의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 밑에 국장, 과장, 실장 뭐 공무원들이 다 서포트 해주기 때문에 단체장은 이런 게 문제가 안 됐어요. 의원들이 손발이 없었던 거죠. 손발이. 그래서 그 의원들 전문위원을 이제 두도록 해준 거예요. 이게 함정이었죠. 단체장 이것 때문에.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둔다라고까지 다 했고 최근에 모의고사에서 다 그런 거 다뤘잖아요. 이거 지금 정답률이 29%인데 이런 것도 선행정학을 제대로 공부를 했거나 끝까지 커리를 쭉 따라서 해온 사람이라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틀릴 수가 없는 문제죠. 그 다음에 4번 이거 각 시도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자치경찰 사무를 독자적으로 하도록 이것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이제 시행됐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맞고 이게 틀린 거죠. 이걸 놓쳐버리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정책지원 전문인력 이게 전문위원을 두는 제도인데 전문위원이라는 게 의회에 두는 거지 어디 두겠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29%밖에 안 됐다는 게 2번으로요 40%예요. 잘 모르니까 3번은 전문인력 이거 뭐 최근에 생긴 거가 맞긴 한 것 같은데 이걸 자세히 안 본 거죠. 대충 맞다고 생각해 버리시고 그냥 성급하게 2번으로 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답이 3번입니다. 18번은요. 어렵지 않았죠. 이거는 뭐 많은 유형의 변형된 기출문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2번이 답. 파지티브가 전면 금지시키면서 예외적으로 요거만 허용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전근대적인 비민주적인 입법 방식, 규제 방식이에요. 요즘은 이게 바뀌었어요. 네거티브 쪽으로. 네거티브가요. 전면 허용을 하고 예외적으로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바뀐 거죠.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가 더 규제 대상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방식이에요. 이런 거는 다 우회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부담을 줘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간접적인 시장 유인적인 규제고요. 요거는 그냥 강도 높게 법에서 기준을 정해주고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그런 강제력도 높고 설득력도 높은 그런 규제예요. 명령 지시. 이건 직접적인 규제, 이건 간접적인 규제. 사회규제는 주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규제입니다. 안전, 약자보호, 환경, 소비자보호 뭐 이런 규제가 전부 사회적 규제.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에 직접 개입을 해서 경쟁을 뭐 적정하게 하려는 그런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강조하는 사회적 규제. 맞겠습니다. 2번만 틀렸네요. 19번. 온실가스 감축인지. 요것도
신경향 문제예요. 아주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별도의 독립된 문제로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고 좀 생각을 사실 좀 못했거든요. 이것도 좀 걱정을 했던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거 지금 국가재정법 16조에 그 예산의 원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 남녀 평등을 구현해야 된다 이런 거, 온실가스 감축인지 이거 구현해야 된다 이런 거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가재정법 16조에 규정된 예산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당연히 이런 거 성인지도 마찬가지로 기대 효과, 뭐 효과 분석 이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가 설사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예산과 마찬가지로 항상 이런 새로운 재정 정책적 예산들은, 제도들은 예산뿐 아니라 기금도 포함해요. 예산으로 하는 사람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성인지도 마찬가지죠. 기금으로 하는 사업도 다 포함이 돼요. 이걸 제외시킬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그리고 기금이나 예산이나 다 국가재정법에 이제는 통합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보고서. 당연히 보고서, 성과 목표, 효과 분석하려면 당연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3번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았습니다. 자, 20번도 이거 거래 정보를 중앙에서만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분산시켜서 모든 참여자 컴퓨터에 다 분산된 형태로 공유하도록 해서 탈집중화된 어떤 데이터 관리 환경으로부터 생기는 그런 폐단을, 그게 바로 변조, 왜곡, 조작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해킹?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의 서버만 해킹해버리면 모든 게, 우리 디도스 공격 받았을 때 중앙정부의 그 컴퓨터가 다운되면 모든 게 망가졌잖아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작, 변조, 왜곡, 해킹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의 서버에만 그 거래 정보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컴퓨터에 다 분산시켜서 다 공유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물론 기반 기술이 이런 것들이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기반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꽃을 피우려면, 제대로 되려면 이 블록체인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게 돼야만이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서 거래 정보가 다 분산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조작이. 어느 한쪽이 무슨 해킹 뭐 이렇게 당해도 문제가 안 되네요. 해킹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전 분산된 그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기반 기술, 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인데, 그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꽃을 피우게 하려면 블록체인이라는 게 가장 이게 허브가 되는, 열쇠가 되는 중요한 기반 기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블록체인 개념을 정확하게 뭐 행정학 범주가 아니죠, 사실은. 뭐 다루었거나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 같은 이 IT 문외한도 대충 이 개념을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 같은 거, 주식 거래라든지 코인 거래가 할 때 이게 해킹이 되거나 조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거래 정보를 분산, 다 공유하는 거. 여러분들은 IT 쪽에 뭐 조금 관심이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지만 뭐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률도 높았어요. 거의 80% 이상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시험을 이제 마치셨는데, 자관 뭐 영어도 좀 어려웠다고 하고, 국어도 조금 작년보다 어려웠다고 하고, 행정학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막 하시는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문제, 물론 생소하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킬러 문제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자꾸 저희 컬이 자랑으로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지만, 맞출 수 있었어요. 만점도 가능했고, 뭐 실수를 하나 정도 틀렸으면 95점 정도 될 수 있었던 문제인데, 평균이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상위 20%, 그다음에 합격권 학생들은요, 제가 아주 확신컨대 85점 이상 맞았을 겁니다. 85점. 그래서 85점 정도면은 무난하게 중간 수준으로 합격권으로 보신 거고, 90점은 조금 잘 보신 거고, 95점 만점은 상당히 잘 보신 편에 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겨우 하나의 시험이 끝났을 뿐이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시험이 남았잖아요. 지방국. 아직 3달 시험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시간 나면 지방직은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까 조금 생각도 해보고 그 전략을 공지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언뜻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 보십시오. 내가 뭔가 지금 이론이 탄탄치 않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분들은 그렇다고 지금 뭐 심화 이론을 듣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압축 강의가 꽤 자세히 돼 있어요. 여단 압축 강의가 꽤 자세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검사들은 소총제도 없다 이런 거 다 언급했던 강의였어요. 그걸 한번 집중해서 다시 들어보시고,
그리고 기출이 좀 약하다 하신 분들은 지금 기출하고 기출 변형에서 거의 지금 12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출이 이게 고득점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도 필요 조건인 건 맞아요. 그 12문제 기출을 틀려버리면 고득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이 약하신 분들은 기출 강의를 제대로 들으시면서 한번 들으시고 나서 혼자 회독을 한 2번 정도 더 하신다. 그렇게 하고 지방직에 대비한 9급 그 동형 모의고사 교재는 이제 조만간 오늘 시험까지 내용까지 좀 반영을 해서 이번 주 주말에 출간이 될 건데요. 그 출간되면 그걸 좀 미리 뭐 사서 좀 풀어보시나요? 그건 강의 때 할 건데요. 올해는 22회분이에요. 법령 개정된 문제 다 수정됐고 새로운 문제로 좀 교체된 것도 있고 아예 2회분은 새로 들어간 문제거든요. 신경양.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지방직 시험 앞두고 한 6주 정도 앞두고 동형 모의고사 강의가 개설이 됩니다. 개설이 이제 토요일 날 아마 될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될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면서 실제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교재만 풀어보시든지 아니면 인강으로 수강하시든지 그래서 일단은 그 3달이라는 시간이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시간도 되지만 나쁘게 말하면 충분히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너무 안이하게 국가직 잘 봤다고 안이하게 이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으로 3달을 잘 끌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하게 한번 해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뭐 혼자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감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압축 강의하고 기출 강의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시험 정말 고생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